경찰은 방금 다니엘 도피네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조셉 스테프를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추적해냈습니다. 참고로 이는 4개 주를 넘나든 대규모 수색 끝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 말 들리나요, 팻? 난 당신 목소리가 안 들려요, 팻. 뭐라고요? 난 당신 목소리가 안 들려요, 팻. 왜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일어설 수 있나요? 뭐라고? 일어서. 들었지? 응. 이 모든 일의 이유는 그 부부의 어린 아들 5살짜리 일라이자 루이스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일라이자 루이스 실종 사실을 알기 전에도 그는 이미 몇 주 동안 실종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미시시피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무서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군가가 그 개를 납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경찰이 일라이자를 생존한 채로 찾으려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도피네스와 스테프가 처음 발견되어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증인 조작과 아동 위험 노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당국이 일라이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라이자가 납치된 것일까요? 스스로 길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더 사악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왜 경찰은 이제서야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형사들은 다니엘 도핀스와 조셉 스테프를 따로따로 신문합니다. 그들은 각자에게서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세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세요. 그리고 두 사람 이야기의 불일치를 평가하세요.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뉴햄프셔에서 제 아들에 대한 신문을 받기 위해 수배되었기 때문이에요. 일라이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왜 일라이자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왔는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애가 실종됐으니까요.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9월 초쯤이었어요. 그 애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도망쳤네요. 우리 몰래 나왔어요. 그냥 나가버려요. 우리 예전에 거리에서 그를 찾았었죠. 한 번은 창고 뒤에서 찾았었어요. 좋아요.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없어 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바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엘리아가 실종되기 1년 전쯤 그가 어머니와 그녀의 남자친구와 함께 뉴햄프셔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돼요. 그 전에는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도피네스의 전 남편 팀 루이스입니다. 그들은 애리조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이혼했고 팀이 그들의 외아들인 엘리아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뉴햄프셔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양육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3년 동안 뉴햄프셔에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들과 다시 연락하고 싶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팀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아가 뉴햄프셔주 메리맥에서 엄마를 만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좋은 생각처럼 보입니다. 메리맥은 좋은 동네입니다. 보스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맨체스터와 내슈아와도 가깝습니다. 전형적인 뉴잉글랜드의 아담하고 멋진 소도시입니다. 다니엘 도피네스는 30대입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5살인 엘리아가 있고 집에는 2살 된 어린 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21년 초에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조셉은 그녀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는 그녀보다 몇 살 어립니다. 그는 간헐적으로 일하고 그들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조셉의 어머니인 조앤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사실상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도피네스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일라이자가 발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라이자는 신경과 의사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온갖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맡게 될 때 도피네스는 전혀 알지 못했던 온갖 행동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팀은 뉴햄프셔로 날아가서 아이를 내려주고 다시 애리조나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팀이 그냥 아이를 당신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하셨죠.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네. 그는 30일 뒤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가 왜 아이를 데려다 주는지 말했나요? 아이가 저를 좀 알았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아이를 맡을 수 없다고 했어요. 있잖아요. 지하실에 살면서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도 없고 지금 안 맡으면 집에 데려갈 수 없어요. 이제 도피네스는 이게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는 일라이자를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방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라이자가 5월에 오고 당신은 6월에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1월쯤에 임신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일라이자를 돌보고 있었던 거군요. 일라이자는 힘든 아이이고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알겠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우울했어요. 알겠어요. 저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집이 감옥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라이자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자신들이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은 항상 일라이자는 괜찮아요. 혼자 샤워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샤워하는 방법조차 전혀 몰랐어요. 저는 항상 일라이자를 유도해야 했어요. 모든 걸 다 해줘야 했죠. 양치질도 해주고 혼자 밥 먹는 방법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팀은 그래 일라이자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 라고 했죠. 엘리야는 매일 집안 곳곳에 소변과 대변을 봤어요. 가구에 대변을 묻히기도 했고 우리 옷에도 대변을 묻히곤 했어요. 엘리야는 조의 옷장에도 소변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죠. 알겠어요. 엘리야가 말을 하나요? 엘리야가 말을 할 수 있나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엘리야는 말을 해요. 할 수 있어요. 네. 엘리야가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다면 당신과도 가능해요. 하지만 엘리야는 소통 방법을 몰라요. 아빠가 데려다 줬을 때 마음을 닫았어요. 팀 루이스는 실제로 30일로 예정됐던 이 방문 기간 동안 엘리야를 계속 지켜봅니다. 그는 전화를 걸고 도핀스와 영상 통화도 합니다. 문제는 팀 루이스가 보고 듣는 것들이 그를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녀는 팀에게 이제 그가 떠나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를 감당 못해. 그는 악마 그 자체야. 그리고 팀은 그녀에게 돈이 없어 비행기를 못 탄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결심합니다. 아마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DCYF, 즉 아동 청소년 가족부에 전화해봐야겠다고요. 그래서 DCYF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DCYF 조사관에게 저는 그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여동생에게 보낼 거예요 라고 말해서 조사를 끝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그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그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서명되지 않은 양육권 합의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DCYF의 방문 이후에 도핀느는 일라이자에 대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6월에 다니엘은 2020년 9월부터 시작하는 한 학년 내내 그를 데리고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라이자는 다음 해 뉴햄프셔에 머물며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2021년 9월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라이자가 사라집니다. 9월 말쯤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지금은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라는 얘기네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랐어요. DCYF가 개입할까 봐요. 그러면 제 딸이 데려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DCYF가 두 번째로 다시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말 이상한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였어요. 그녀는 2021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임신해 있었고 2021년 9월에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욕실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놀랍게도 남자아이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안전보호소에 맡깁니다. 아기에게 약물 양성이 나왔어요. 그 일로 인해 아동 청소년 가족부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그들은 아기를 통해 도피네스와 스테프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들이 집에 갔을 때 기록은 있었지만 엘리야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엘리야가 한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 알았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행방에 대한 훨씬 더 철저한 조사를 촉발시키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가 2021년 10월 초였습니다. DCYF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제 조사를 시작했고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다니엘과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동의합니다. 도피네스는 경찰서로 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녀와 스테프는 도주합니다. 경찰은 그들을 잡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엘리야를 찾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엘리야를 찾기 위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햄프셔주 경찰 중대범죄수사대는 뉴햄프셔 내 모든 유관 기관들과 함께 이 시도에 밤낮 없이 매달려 왔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상황이 곧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당신을 꽤 빨리 찾았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이 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경찰은 장난이 아님을 강조하며 몇 주가 지났지만 엘리야를 꼭 찾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부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퍼즐을 다시 맞출 수 있지만 일부 조각은 당신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엘리야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들과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1분 1분 흐를 때마다 엘리야를 진짜로 찾고 어쩌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헬리콥터 띄우는 것 관련해 연락 중입니다. 우리 경찰견들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깨워서 모든 자원을 이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뉴햄프셔에서 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매사추세츠주 경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휴대전화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드론도 있고 수색견도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짐작 가는 곳은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 달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희박하지만 만약 그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요. 통계적으로 볼 때 아이가 실종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 이 지역 말씀이신가요? 어느 쪽인가요?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길 건너편에 있었던 건가요? 이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요?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10이 정말 확신하는 거고 1이 전혀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확신하세요? 몇 점을 주시겠어요? 6이요. 6. 그래서 꽤 괜찮은 거네요. 그거면 꽤 좋은 확률이네요. 형사들은 엘리야가 실종된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엘리야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방으로 갔죠. 그리고 저는 모퉁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봤는데 엘리야가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하는 대로 호수 쪽으로 걸어가서 엘리야가 거기 있는지 확인해요. 가끔 벤치에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작은 돔에 있는 진입로 쪽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저는 길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조를 깨우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없어졌어. 이제 다른 신문실에서는 조셉 스테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이야기가 도핀스가 말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한밤중에 깨어나서 그의 방을 봤더니 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건가요? 당신과 다니엘 둘 다 말이에요. 미안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다음엔 뭘 하셨어요? 뭘 하셨죠? 아니요. 당신은 밖에 나가서 그를 찾으러 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전에 가봤던 똑같은 장소로요. 처음부터 경찰과의 대화에서 누가 그가 사라진 것을 처음 발견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도피네스는 자신이라고 했고 스테프는 본인이라고 했죠. 경찰은 일찍이 두 사람 중 한 명이나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한 공형이에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둘 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는 문은 어때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문이 한 인치 정도 열려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한두 인치 정도요. 그럼 그가 그날 밤에 나간 후에 돌아서서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본 게 아니니까요. 다니엘은 엘리야가 그냥 어슬렁거리거나 떠나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미다디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한 인치 정도 열려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틈으로 그냥 나갔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미다디 유리문이 무겁고 어른도 움직이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한밤중에 5살 아이는 더 힘들겠죠. 문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네, 열려 있어요. 얼마나 열려 있나요? 약 30cm 열려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쯤이면 형사들은 이 두 사람을 몇 시간째 신문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실한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들도 지칠 대로 지쳤죠. 엘리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가 그냥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계속 미궁에 빠지길 원하지 않아요. 네. 왜 엘리가 어젯밤에 그냥 나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찾아봤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곳을 찾아봤어요. 우리는 모든 곳을 찾아봤어요. 그가 도망친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는 이미 발견됐을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가 예전에 이 일에 뛰어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그냥 문을 열고 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했으니까요. 그를 찾기 위해서요. 이 형사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짐작이 가요. 왜냐하면 그를 아꼈다고 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아이를 되찾기 위해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할 준비도 의지도 능력도 없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엄청난 규모의 수사팀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해왔어요. 주 전체와 뉴잉글랜드 최고의 수사관들이 당신 아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를 찾아봐야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어린 소년을 해치지 않았고 우리가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 어린 소년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 소년은 다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친절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돌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도우려는 경찰에게 방어적이고 답답해한다면 그건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경찰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조사를 하고 있을 때 그녀가 경찰에게 거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분명히 그녀가 그 당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신호였을 거예요. 그녀는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작은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에요. 마침내 경찰은 일라이자 수색에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경찰과 시신 탐지견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경찰 특수비상대응팀 요원들이 땅에 묻혀있던 일라이자 루이스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잠시만요. 곧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프라임 크라임 사건의 정형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건 파트너 커런트 덕분입니다. 커런트가 무엇일까요? 커런트는 여러분의 급여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뱅킹 앱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모두 예산이 빠듯하게 느껴지는 달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긴 새로운 청구서가 있을 수도 있고 곧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커런트가 도와드립니다. 급여 이체로 최대 이틀 더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책 어드밴스, 페이책 애드밴스를 이용하면 자격이 되는 분들은 최대 $150까지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200까지 수수료 없는 마이너스 통장, 저축시 보너스 등 다양한 실용적인 도구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그들의 비자 빌드 카드, 비자 빌드 카드는 실제로 빚을 쌓지 않고 안전하게 신용을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똑똑한 금융 도구를 찾고 계셨다면 커런트가 정답입니다. current.com 프라임 크라임에서 급여 선지급, 신용 쌓기 도구를 이용하고 프로모션 코드 프라임 크라임을 사용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검은 내일 매사추세츠에 있는 수석 검시관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과 방식이 결정되면 저희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사실을 검토하고 추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엘리아 루이스의 시신은 그의 집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본 순간 그가 겪은 끔찍한 현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아의 몸무게는 19파운드에 불과했고 멍들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의 시신은 매사추세츠 에빙턴의 한 주립공원에서 매우 얕은 무덤에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엘리아 루이스의 부검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는 심각한 폭력과 반김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얼굴과 두피에 상처가 있었고 급성 펜타닐 중독, 영양실조, 욕창이 있었으며 그의 사망은 타살로 판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은 피와 마약 그리고 학대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사람들의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일라이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벌주고 고문한 후에 조에게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일라이자의 멍든 얼굴 사진을 조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를 때리고 조에게 이 아이 얼굴 좀 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 스태프도 그냥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 저 아이는 정말 쓰레기야 라고 답장했고 둘은 그 아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욕실에서 맞았고 머리가 샤워실 타일벽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그의 머리 때문에 욕실의 샤워 타일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고 욕조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로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태프가 집에 왔을 때 일라이자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911에 전화하거나 누군가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대신 스태프는 일라이자의 머리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라이자는 밤사이 어느 시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소름 끼치고 정말 오싹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도피네스가 일라이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스태프에게 그의 죽음을 축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서 본질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일라이 가족과 메리맥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수사의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일라이가 어느 정도 존엄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쁘고 안도합니다. 분명히 어린 소녀는 이제 떠났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죽어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린 소년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시신이 발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 도피네스가 1급 및 2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검찰은 그가 사라진 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10월 14일 오후 3시에 DCYF는 메리맥 경찰서에 엘리아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오후 3시 16분에 피고인은 메리맥 경찰서와 통화하며 그날 오후 4시 30분까지 경찰서에서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20분 피고인과 스태프는 엘리아의 시신을 픽업 트럭 뒤에 싣고 조앤 스태프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도피네스와 스태프가 경찰이 엘리아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 경찰에게 자진해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경찰서에 가는 대신 은행에서 $1,000를 인출했습니다. 그녀와 조셉은 엘리아의 시신을 그가 가진 모든 소지품과 함께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의 소지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담요 한 장, 만화책 몇 권, 그리고 스파이더맨 인형 하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오후 4시 44분에 피고인과 미스터 스태프는 매사추세츠 벌링턴에 있는 타겟 매장에서 새 휴대폰과 도주를 위한 새 옷, 세면 도구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아의 시신이 타겟 매장에 있던 트럭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금으로 휴대폰을 구입했지만 그 후 페이스북 계정을 휴대폰에 등록해서 결국 자신들과 연결시키고 추적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11시 36분에서 11시 52분 사이에 피고인과 미스터 스태프는 매사추세츠 주 에빙턴에 있었고 조셉 스태프가 엘리아를 얕은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 데이터를 이용해 시신을 묻기 위해 충분히 오래 머문 장소를 찾아내고 숲속에서 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전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밤 11시 48분에 미스터 스태프에게 구덩이가 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그가 파려고 했던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날 새벽 12시 4분에 깊이 팔 필요 없어, 알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만 끝내고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아의 시신을 묻은 후에 코네티컷에 있는 모히건 선이라는 카지노에 가서 공연을 봤어요. 트럭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트럭을 버리고 뉴욕시로 갔어요. 모히건선 카지노에서 조셉 스태프의 픽업 트럭을 찾았을 때 그 안에서 엘리아의 물건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들을 발견했어요. 스파이더맨 인형, 아이 글씨가 적힌 그의 소지품도 몇 개 있었어요. 그것들은 엘리아처럼 쓰레기 봉투에 버려졌어요. 여기 작은 아이가 있는데 그의 유일한 장난감은 이 작은 스파이더맨 인형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계속 그게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는 땅속에 태아 자세로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장난감을 빼앗아서 그것도 버려요. 그들은 스파이더맨도 버려요. 몇 시간 만에 피고인과 미스터 스태프는 버스를 타고 뉴욕시로 떠났어요. 10월 17일 아침 7시 정확히는 7시 13분 피고인과 미스터 스태프는 뉴욕 브롱크스의 지하철에서 체포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도피네스와 스태프 모두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셉 스태프도 처음부터 이 일에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는 일라이자가 학대받는 걸 알고 있었고 9월 밤에 엘리아를 봤습니다. 그는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그를 처리하기 전에 밥을 먹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셉 스태프의 선고 심리는 2022년 9월에 다니엘보다 먼저 열렸습니다. 그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동기가 분명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선고가 끝난 후 스태프는 가석방 위원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엘리아의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학대받길 원한 적 없고 항상 그가 도움받길 바랐습니다.
그가 정말 엘리야가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면 그 아이가 18개월 동안 마약에 중독된 여자친구에게 집에서 잔인하게 학대당하는 내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이제 와서 아니야, 나는 그저 그가 도움을 받기를 바랐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바로 그 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다 큰 남자입니다. 그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바로 지금까지도 제가 힘들어하는 죄책감입니다. 그는 당국에 그녀가 엘리야가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시신을 묻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말했고 자신은 그럴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엘리야를 집 밖에 있는 용기에 넣었어요. 그것은 미다림은 바깥쪽에 있었어요. 네가 살고 있던 곳이었지. 그리고 그는 거기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한 달이나 2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타락함이 그가 느꼈을 죄책감이나 엘리야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스테프는 더 가벼운 혐의로 가석방이 허가되었지만 결국 그는 과실치사와 폭행으로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도핀스가 법정에 서게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도핀스는 재판을 앞두고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1급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2급 살인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남자친구 스테프가 인정한 과실치사보다 한 단계 높은 혐의입니다. 도핀스의 변호사에게 이것은 분명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는 그녀의 무죄를 주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를 그녀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변호 전략은 상황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무죄 판결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변호인 측이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정말 많았어요. 이 사건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악몽일 것입니다. 악몽. 엘리야 루이스가 평생, 특히 마지막에 겪었던 악몽입니다. 미스 도핀이 성장하는 내내 겪었던 악몽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정에서 계부에게서 친부에게서 그리고 위탁 가정에서까지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아이를 통제하는 법을 배운 방식입니다. 그녀가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한 어린 시절이었죠. 그녀는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중독자가 되는 법도 배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죽이지는 않죠. 자기 아이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이제 도핀느가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은 없지만 판사가 공식적으로 형을 선고하기 전에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는 주어집니다. 제 아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 방치, 학대, 고립, 그리고 영양실조는 끔찍했어요. 어떤 아이도 그런 학대를 겪어서는 안 돼요. 특히 저런 종류의 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여러 면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방치와 학대, 고립, 영양실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저는 저를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에게 성적 학대도 당했어요. 그렇다 해도 일라이자는 어떤 학대도 받아서는 안 됐어요.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존재예요. 다니엘 도핀스는 법정에서 말을 할 때 너무나도 괴로워서 거의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역시 제 중독에 빠져 있었고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일라이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DCYF에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딸이 불쌍한 아기를 때렸을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녀는 종이에 적힌 발표문을 읽다가 중간에 무너졌고 그녀의 변호사 중 한 명이 그 내용을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약을 끊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둔 데에 제가 참여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실망시킨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제 말을 들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엘리야, 엄마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판사님이 다니엘 도피네스에게 공식적으로 선고를 내리기 전에 팀 루이스, 즉 엘리야 루이스의 친아버지가 발언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 부인에게 하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영상으로 당신은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아들을 위해 목소리 낼 것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쳤습니다. 그들을 아는 우리 모두는 그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가족 행사,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아이들을 슬픔에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와 함께 그 순간들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피해자 영향 진술은 정말 강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일어난 일에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사망하기 1년 전 이미 당국의 우려를 알렸죠. 고의로 고문했고 직접 5살 남자아이를 죽였어요. 왜 게임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최악의 변명거리입니다. 당신이 절대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사가 도핀스에게 형을 선고하기 전에 검찰이 한 번 더 발언합니다. 엘리야는 영웅을 가질 자격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새아버지 모두가 영웅이었어야 마땅했어요. 이제 엘리야에겐 이 공동체가 영웅이 될 거예요. 이건 절대 잊지 못할 일이에요. 피고인의 형량은 그녀가 초래한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저희는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5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 심리에서 제가 특히 감동받았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판사님이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방어할 수 없고 연약하며 의존적인 작은 아이가 미소를 짓고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의 얼굴에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엘리야가 건강하고 미소 짓던 정말 아름다운 작은 소년이었을 때의 사진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얼굴과 몸에 흙이 묻은 채 얕은 무덤에서 발견된 여위고 다치고 학대받은 아이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 발언을 시작하시면서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어떤 범죄이든 판결을 내릴 때마다 항상 참작할 만한 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핀느가 작은 소년을 돕고 싶었다, 마음이 아팠고 도움이 필요했다고 말한 진술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핀느가 문자 메시지에서 그 아이를 구제불능인 아이로 표현하고 그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그 소년에 대해 정말 끔찍한 표현들을 사용한 다른 진술들과 비교하셨습니다. 죄 없는 5살 소년이 천천히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입니다. 이 고립되고 작고 무방비하며 순수한 아이에게 가해진 악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과 행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며 사법적 관점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지역사회, 특히 지역사회의 아이들이 보호받을 것임을 사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의 진술은 강력했습니다. 그는 그 행동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도핀느가 자신에게 말한 그녀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이 작은 소년에게 쏟아진 공포의 밧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대하고 엄격하며 장기간의 수감이 마땅합니다. 말씀드린 후 이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2급 살인죄에 대한 유죄 인정에 따라 당신은 뉴햄프셔 주 교도소에서 최소 50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형은 증인 회유에 대한 2건의 형과 연속적으로 집행됩니다. 도피느는 그녀가 체결한 유죄 협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한 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번 유죄 인정으로 가석방 기회는 생겼지만 88세가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 감정적인 사건이라서 심리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서도 매우 강렬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의가 조금 실현된 것 같아요. 그녀가 풀려나지 않고 아마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거라는 걸 알게 되어 정말 안심이 돼요. 그녀는 아들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고 그녀가 받는 벌은 당연해요. 또 아들에게 시달린다는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그게 그녀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판사님은 그녀를 순수한 악이라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악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도 100% 동의해요. 그녀는 뱀이에요. 그녀는 카멜레온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서 상황을 조작하려 들죠. 이제 발언할 메리맥 경찰서장은 이 사건이 수사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쪽 부서에 있는 톱들 말이에요. 부서원들에게도 남의 일 같지 않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벌도 일라이자가 겪은 일에 비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들과 지역사회 전체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판사님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경찰서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은? 엘리야가 방치된 걸 아는 이들이 많았지만 나서는 이도 그의 위치를 아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거나 육아로 힘들어하면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그를 둘러싼 어른들과 시스템 자체로부터 여러 면에서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지 나서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고를 할 수도 있었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옛날식 메시지잖아요. 뭔가를 보면 말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버려지고 또 버려졌던 그 어린 소년에게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잊고 싶어 하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나는 이 일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아무도 엘리야와 그에게 일어난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어두운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대물림되는 아동 학대, 방임, 중독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밝은 부분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혹시 힘겨워하는 부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을 용기를 얻거나 아니면 친구가 자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개입하게 될 수도 있겠죠.